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엄마 모시면서 애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 친정엄마라는 단어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립고 그런 단어요. 대한민국 K장녀가 다 그렇다고 한다지만 저도 우리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참 강했는데요. 엄마는 늘 항상 제 생각보다 강인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친정엄마라는 말이 왜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도 강한 단어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이세요. 그냥 고생했다는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었거든요. 엄마는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됐고 그때 주변에서 손 하나 내밀어 준 사람 없이 혼자 저를 키우며 일어서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친가에서는 그 병을 키운 게 전부 우리 엄마 탓이라고 몰아붙였거든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등지게 되는 일에 누구 탓이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친가에서는 그냥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는지 그렇게 엄마를 들들 볶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부터 술, 담배를 즐겨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예전 사진들을 보면 입에 꼭 담배를 물고 계신 사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친할머니는 그것마저 엄마 탓을 했죠. 처음엔 이런 식이었어요.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이야. 어떻게 지압이 담배 하나 제대로 못 끊게 두고 살았냐? 남자가 아프다는데 옆에서 말려야지. 여자가 내조라는 게 있는 건데 넌 그걸 하나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병을 키우는 거야. 집안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어머님, 담배는 제가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본인이 끊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병원도 같이 다니고 약도 챙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또 네가 할 말은 그거지. 네가 뭘 했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 덜덜 볶아서 그런 거야. 사람이 집에만 오면 잔소리 듣고 숨 막히니까 술을 더 마시고 담배를 더 피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네 성격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든 거라고. 내가 괜히 하는 소리겠냐? 제가 뭘 그렇게 들들 볶았다고 하세요. 오히려 제가 아픈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예민해졌었는지 아세요? 더 아플까 봐 말도 아끼면서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다 제 탓이 돼요? 앞뒤가 맞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엄마가 꽉 막힌 벽에 해명을 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제 나이가 고작 9살이었고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에 끼어들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으니 편도 못 들어드렸고요. 편은 무슨, 오히려 저는 할머니한테 감화나 되고 말았죠. 왜냐면 친할머니는 그런 저를 붙잡고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네 엄마가 네 아빠 잡아먹은 거다. 엄마가 아빠를 먹어요? 그럼 안 그랬으면 사람이 그렇게 일찍 가겠냐? 그 말을 너무 자주 들으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죠. 밤에 엄마 옆에서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고 깨면 엄마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일부러 꿈을 조종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붙잡고 그런 말을 하셨다니 할머니도 참 못됐어요. 시간이 흘러 조금 크고 나서야 저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친할머니 댁에 꼬박꼬박 갔을까 하는 거죠. 안 가면 될 텐데, 안 보면 될 텐데, 왜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다 알게 됐어요. 엄마는 이미 친정, 그러니까 외가와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는 걸요. 원래는 우리 모녀가 외할머니 댁에서 잠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외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외가는 시골이었고 외할머니는 엄마를 위로하기는커녕 등을 때리며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된 거 애는 여기 두고 너 혼자 나가서 다시 시집가라.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과부로 살 생각을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은이 내 딸이야. 내가 내 딸을 두고 어딜 가요? 너 혼자 도시 나가서 처녀인 척하면 누가 알겠냐? 노처녀들 시집가는 자리도 요즘 많아. 애 하나 때문에 너 남은 인생 망칠 거야? 망치긴 뭐를 망쳐요. 그리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무슨 처녀인 척이야.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자 외할머니가 제 허리를 와라 끌어안고 안놓아 주신 거예요. 저 놓고 가라고요. 저를 잡고 안아줄 생각으로 저랑 엄마를 떼어두려고 하셨던 거죠. 너가 이러니까 인생이 이 모양이지. 애 하나 때문에 너 인생도 그렇게 볼품없이 살 거야? 엄마가 기회 줄 때 넙죽 받아. 사실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강하게 나오셨던 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 게 그 당시에 엄마 나이가 꽤 젊으셨거든요. 저를 엄청 어린 나이에 낳으셨었어요. 21살이요. 그러니 제가 9살이던 그때 엄마는 고작 30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엄마는 저를 데리고 도망치듯 외가를 떠났어요. 정말 말 그대로 도망이었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얼굴로 저를 안고 나왔죠. 그 뒤로 엄마는 외가에 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저를 지키고 싶으셨었나 봐요. 하지만 외가랑 연이 완전히 끊기고 나니까요. 이제는 엄마가 대가를 치르듯이 친가에서 구박을 받게 된 거죠. 엄마가 일이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는 날이면 저는 자동으로 친가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방학이 문제였어요. 학교라도 가는 날엔 하루 중 절반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방학이 되면 저는 하루 종일 갈 데가 없었거든요. 엄마는 일을 나가야 하고 저를 봐줄 사람은 없고 결국 답은 하나였죠. 친가. 그러니까 저는 방학만 되면 짐 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 하나 들고 친할머니 집에 맡겨졌어요. 말은 봐준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놓고 친할머니는 저를 봐준다는 명분을 아주 잘 써먹으셨어요. 저를 인질처럼 쥐고 있으면서 그걸로 엄마를 부려먹으셨거든요.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그것도 늘 같은 패턴이었죠. 너 오늘도 일이 늦는다며? 애를 이렇게 맡겨놓고 마음이 편하냐? 내가 네 애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 아니지?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진짜 일이 좀 밀려서 그래요. 금방 끝내고 갈게요. 입만 열면 일 타령이네. 애가 중요한지 일이 중요한지 구분도 못하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먼저 가고 말이지. 아이고, 내 신세야. 엄마는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그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옆에서 그 통화를 다 듣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그냥 저를 봐준다는 핑계로 엄마를 달달 볶으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저도 어린 마음에도 알겠더라고요. 아, 이 집에서는 내가 있어야 엄마가 더 괴롭구나. 그래서 제가 더 말을 잘 듣고 더 조용히 있고 더 눈치 보면 엄마가 덜 혼날까 싶었어요. 웃기죠. 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게 우리 엄마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저는 늘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는 언젠가는 좀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는 웃으면서 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이라는 건 우리한테만 오면 꼭 방향을 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졸업이 가까워지니까 다들 대학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어디 갈지 무슨 과를 쓸지 그런 이야기로 떠들었는데 저는 그 대화에 끼질 못했어요. 대학에 갈 수 없었거든요. 엄마가 벌어오는 돈은 늘 한 줌이었고 대학 등록금은 너무 비쌌어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했던 것도 아니었고 장학금을 기대하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이상하게 그 사실이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싶었죠. 어릴 때부터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다행이라면 집에 빚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대학 대신 일을 하자.
엄마랑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게 살자.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취직을 알아봤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숙식 제공 공장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엄청 솔깃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엄마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안 돼. 숙식 제공해주는 공장에서는 가능한 일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첫 직장으로는 말도 안 되지. 돈 조금 더 벌겠다고 평생 고생할래? 그래도 같은 시간 일하는데 돈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이 낫지 않아요? 식비도 주는데. 엄마는 네가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적게 벌어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평범한 일로 골라서 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엄마가 그만큼 단호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월급이었지만 사무실에서 보조 일을 하는 곳으로 취직을 했어요. 말이 보조지 실제로는 자빌 담당이었죠. 커피 타고 서류 옮기고 심부름 다니고 하루 종일 허드렛 일만 했어요. 거기서 저는 정말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고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20살짜리를 누가 사람 취급을 해주겠어요. 말투는 다들 친절한 척 했지만 눈빛은 늘 너는 여기 오래 있을 애는 아니다 라는 식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부려먹혀도 제 손에 쥐어지는 월급은 한 달에 8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이상하게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졌어요. 월급날 봉투를 받아서 엄마한테 내밀면 엄마가 고생했다 한마디 해주셨거든요. 그 말 들으면 그달은 또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제 인생을 엄청 꽉 묶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도망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내 몫인 것처럼요. 그런 저한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어요. 친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제 남편이요.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저보다 6살 연상의 사회 경험도 풍부한 진짜 어른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가 뭐 엄청 먼 옛날도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제 나이가 40대 후반이니까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그 나이에 선자리에 나갔다는 게 조금 이른 느낌이 들 때였죠. 그런데도 저는 선을 받고 그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랑 3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말을 하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 회사 사람들 반응이 다들 띠용이었죠. 평소엔 제 일엔 크게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가은 씨,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20대에 손을 봐서 결혼을 해요? 맞아. 좀 성급한 거 아니야? 연애도 좀 해보고 결정해도 되잖아요.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저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다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평소엔 저한테 그런 조언 안 할 사람들마저 일단 말릴 만큼 평범하지 않았던 건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결혼에는 우리 할머니 영향이 꽤 컸어요. 친할머니 말이에요.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서 기침을 쉬지 않고 하면서도 그 남자 이야기가 나올 때만큼은 눈에 힘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래, 할머니 말 듣고 선 보러 가길 잘했지? 너 그 남자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데. 할머니, 아직 몇 번 안 만나봤어요. 벌써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 상대 찾으러 나가는 게 선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땅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요즘 같은 세상에 땅 있는 집 총각을 잡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할머니가 그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자는 자고로 돈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가야 하는 법이라고, 그게 여자가 살 길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어요. 웃긴 건 정작 우리 할머니는 돈이 없었고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였죠. 남의 집 딸인 우리 엄마 데려다가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는 나는 아버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좋은 집에 시집을 가야 한다는 논리가 제법 우습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돈 좀 있는 집에 시집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땐 그냥 모든 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하루하루가 비슷했고 돈이라는 문제에 계속 눌려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감행했어요. 도망치듯이요. 그러니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단번에 알아보셨던 거예요. 가은아, 결혼이라는 게 말이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도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듯이 결혼하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엄마는 잘 모르겠네. 엄마, 괜찮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그이도 괜찮은 사람이고 엄마가 걱정할 만한 일 없을 거야. 그런데도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을 엄청 신뢰해서라기보다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땅 부잣집이라는 곳에 시집을 가면 엄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그게 효도라고 믿었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한 우리 엄마가 이제는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 선택이 틀리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적어도 그때만큼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요, 여러분은 예상하셨겠지만 역시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만 하면 집만 생기면 여유가 조금 정도는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가고 나니까 제 시간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신혼집은 시댁의 위층이었어요. 2층짜리 주택이었고 겉으로 보면 2층은 현관이 따로 있어서 분리된 집처럼 보이긴 했어요. 원래는 그 2층을 세를 주던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두고 창고처럼 썼다고 했고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들어와서 살게 되자마자 그 막아뒀던 계단을 터버렸어요. 다시 이어놓은 거죠. 그 순간부터였어요. 이건 분리된 신혼집이 아니라는 걸요. 위아래만 다를 뿐이지 학가나 다름없는 모양새였던 거예요. 그 덕분에 제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층으로 내려가는 것부터였죠. 내려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시어머니 히스테릭이 시작됐거든요. 아침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내려오냐? 위에 따로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며느리가 아침상 차리는 게 하루 시작이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너네 집에서는 그런 기본도 안 가르쳐 주셨니? 어머님, 어제 설거지 다 하고 올라가느라 조금 늦게 잤어요. 일부러 늦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차릴게요. 지금 차리면 다야? 내가 하는 말에 요지를 아직도 못 알아듣는구나. 며느리는 말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거야. 왜 꼭 한마디 듣고 나서야 몸을 움직이냐는 거야. 내가 정말 답답해 죽겠다. 아침상을 차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걸 치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루 일정이 정해졌어요. 물론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었고요. 전부 시어머니 기분에 따라 움직였죠. 어떤 날은 한의원에 같이 가자고 하셨고 어떤 날은 장을 보러 가자고 하셨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집안일이 시작됐고요. 그 집안일이라는 게 밀린 집안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집안 청소, 빨래, 바닥 닦기,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화장실이었죠. 우리 시아버지는 화장실을 정말 더럽게 사용하셨어요. 거기다 집 자체가 오래된 주택이다 보니까 하수구 냄새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게 또 시어머니 눈에는 못 견딜 일이었나 봐요. 화장실 냄새 안 나?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락스 뿌려서 청소하라니까. 어머님, 아까 락스 풀어서 한번 닦았어요. 환기 중이라 아직 좀 냄새가 나나 봐요. 뭐? 내가 락스 냄새도 구별 못할까 봐? 제대로 안 했으니까 냄새 나는 거 아니냐? 말 대답할 시간에 한 번 더 닦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이것뿐이었어요. 그냥 이 락스물 한 컵 마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도 섬뜩한 생각인데 그만큼 숨이 막혔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며느리라는 게 원래 이런 거겠지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남편만큼은 제 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편 들어주던 건 신혼이던 몇 년이 전부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손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크게 기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정말 시어머니 히스테릭이 도를 넘은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온 가족이 다 모여 있고 저희 애들도 듣고 있는데 저한테 막 인신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못 참고 시어머니한테 좀 대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던 거 어머님도 아시죠? 오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어떻게 애들도 듣는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야? 네가 참길 뭘 참아? 이게 웃기는 년일세? 네가 뭔데 나를 참아준다 만다야? 그래, 너 이리 와봐라. 참지 말아봐. 안 참으면 어쩔 건지 내가 한번 봐보자. 아, 진짜. 왜 이렇게 이야기가 커져? 당신도 뭘 괜히 자존심을 부려? 그냥 엄마 말 들었다고 하면 되잖아. 꼭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야겠어?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맨날 이렇게 큰 소리 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상황이 귀찮은 거야? 내가 뭐라고 들었는지 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는 거지. 그래, 잘한다 아주. 둘이 짜고나 하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라. 내가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시어머니가 됐네. 이 집에서 내가 제일 눈치 봐야 하는 사람이 된 거야. 제가 언제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엄마 혈압 오르시니까 그만하세요. 이 사람한텐 내가 한 소리 할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피해자였는데 남편이란 인간은 저기서 이제 심호편을 드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태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 등까지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몇 번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남의 인생 보면 저 상황에서 이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쉽게 말하잖아요.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계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제가 당장 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애 둘을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거기다 우리 엄마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나 하나만 참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한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무뎌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딱 그랬어요. 처음엔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점점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이게 제 인생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준 하나를 정했어요. 우리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진짜 딱 그때까지만 참아보자고요. 그게 제 나름의 선택이었고, 그때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이 훌쩍 더 지나는 동안 저는 그냥 아이들만 보면서 버텼어요. 하루하루가 다 비슷했는데 그 비슷한 하루를 견디게 해준 건 오직 아이들 뿐이었죠. 첫째가 18, 둘째가 15.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딱 그 아이들이었어요. 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만 했죠. 애들만 성인이 되면 그때는 나도 좀 숨 쉬어보자고요. 자유라는 단어가 저한테도 언젠가는 허락되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게 생각보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도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그걸 제가 직접 발견해버렸거든요. 처음 알았을 때는요, 바로 따지지도 못했어요. 그냥 혼자 끙끙 앓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돌아가는데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밥하고 설거지하고 잠자리까지 챙기면서도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악재는 한꺼번에 온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랑 딱 겹쳐서 우리 엄마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프면 참 예민해지고 어찌 보면 좀 이기적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엄마도 딱 그러셨던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셔선 몸이 쑤신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시는데 전화를 못 받으면 그게 또 일이었죠. 너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엄마 전화 일부러 안 받니? 엄마, 나 지금 저녁하고 있어. 조금 이따 다시 할게. 넌 이제 엄마가 귀찮지? 엄마는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밥이 술술 넘어가? 너는 너 하나 믿고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하니? 참 죄송한 게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죄책감보다 억울함이 먼저 들었어요. 제 일상도 이미 한계였는데 엄마까지 그러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 문제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엄마 전화까지 겹치니까 하루가 너무 버거웠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눈을 감아줬어요. 남편의 바람을요. 애들 생각도 났고 그동안 제가 버텨온 시간들이 아까워서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제가 한 번 봐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할 생각도 없이 더 당당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터졌죠. 당신 미쳤어? 애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알면서 이럴 거야? 당신 하는 짓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당장 정리해. 정리? 왜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뭐? 당신 뭐가 이렇게 당당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애 둘 딸린 유부남이야. 당신 나이를 생각하라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당신이 좀 살갑게 잘 좀 됐으면 내가 딴 여자한테 마음이 좋겠어? 내가 당신같이 곰 같은 년이랑 사니까 지겹고 짜증나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된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건데? 어쩌긴 뭘 어째? 당신도 이제 못 참겠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이혼하자. 나 걔랑 살 거니까. 그 인간은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상간녀랑 살림까지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제야 시댁에도 난리를 쳤죠. 울고 소리 지르고 당신 아들 미쳤다 이러냐고 따지고요. 그런데 시모는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누가 남자 하나 간수도 제대로 못하래? 마누라라는 것이 이딴 식으로 싸납게 구니까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지. 다 네 복이다. 그 말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탓이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제 탓, 집안이 이 꼴이 돼도 제 탓. 그 와중에 제 등을 떠민 건 의외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첫째 딸이 한밤중에 제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냥 이혼해. 난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보는 거 우리한테도 너무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우리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당하면서 살던 그 모습 다 네 탓이다 하는데 지쳐서 결국엔 아무 말도 못하던 우리 엄마. 그걸 옆에서 보던 9살짜리 저의 기분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딱 그때의 저랑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걸요. 엄마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다는 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엄마랑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넘어 지금 제 옆에 있는 제 분신들이 그때 제게 도움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딸이 했던 그 말을 계속 곱씹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제 인생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인생까지 같이 잡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같이 걸었고요. 그때는 솔직히 무섭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되게 차분했어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소장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시댁으로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시모랑 남편이 짝짝꿍해서 저한테 욕부터 들이박더라고요. 야, 이 백망덕한 년아. 네가 감히 소송을 걸어? 내가 너를 몇 년을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뒤통수를 이렇게 후려 갈길 수가 있냐? 어머님,
뒤통수 맞은 건 저예요. 저한테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을 붙잡고 혼내셔야죠.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너가 그렇게 답답하게 안 그랬으면 내가 딴 년한테 눈을 돌렸겠냐고. 나도 피해자야. 10원 한 푼 못 주니까 조용히 도장 찍고 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은 게 억울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 또 물러서면 정말 평생을 이렇게 당하고 살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혼은 진행됐고 생각보다 오래 끌긴 했지만 결국 위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금액이요. 솔직히 말해서 많지도 않았어요. 십수년을 갈아 넣은 세월에 비하면 그냥 숫자 하나 찍힌 종이 쪼가리 같은 돈이었지요. 그런데 그걸 들은 시모가 아주 당연하다는 얼굴로 또 한마디를 얹더라고요. 네가 뭐 했다고 돈을 받아가 양심도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한 게 아니라 속에서 뭐가 한 번에 터져버렸어요. 그동안은 참고 삼키고 넘기고 속으로만 씹어 삼켰는데 그날은 입이 먼저 열리더라고요.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쏟아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요? 제가 뭐 했냐고요? 십수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이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어요. 이건 제가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에요. 권리? 웃기고 있네. 네가 이 집에 와서 뭐 한 게 있다고 권리를 찾아? 집안일이나 겨우 하던 년이? 네, 권리라고 따지기에도 너무 부족하죠. 애들 앞에서 인신공격 당해도 참고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이것보다 한참 모자라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노예처럼 일한 값에 비하면 이거 그냥 푼돈이라고요. 그런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는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속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를 받아서 엄마랑 같이 살 작은 빌라 하나를 얻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선택권 같은 건 없었고요. 그냥 일단 돈이 되는 건 다 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도 했고 방문 판매 일도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래도 버텼어요. 악착같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진짜 우리 집을 마련하겠다는 생각 하나로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엄마 상태가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원래 연세 들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동안 엄마가 보냈던 신호들이 전부 병의 신호였더라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약속을 잊고 갑자기 화를 내시고 그를 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자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조금만 더 들여다봤어도 어땠을까 싶어서요. 결국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선택이었지만 그게 최선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동안 전 남편이 보내야 할 양육비를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요. 첫째가 수능을 준비할 시기가 되니까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양육비가 안 들어오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 인간 일부러 성인 될 때까지 버티는 느낌이 딱 왔어요. 성인이 되면 큰애 양육비는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겠다고 계산을 끝낸 게 분명했어요. 결국 저는 죽어도 하기 싫었던 전화를 했어요. 전 시모한테요. 1년 가까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밀린 9개월치라도 달라고 했죠.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요? 콧방귀였어요. 너 먹고 살만한 거 아니야? 뭘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먹고 살만 하든 말든 자식은 둘이 낳았잖아요. 양육비는 당연히 주셔야죠. 우리 돈 없다. 니는 위자료까지 받아간 다음에 잘 먹고 살잖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제 숨통을 제대로 끊어놓는 말이었죠. 너희 엄마 요양원 들어간 거 다 알아.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요양원 가서 호의호식 하는데 우리가 왜 양육비를 줘야 하냐? 배째라 배째. 저는 그냥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은 괜히 일 키우는 것 같고 소송하면 오히려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았던 건데 다행히 이혼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이 상담을 저렴하게 받아주셨어요. 변호사님이 양육비 청구 소송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소장 작성했습니다. 소송장이 송달되고 나니까 전시모 쪽에서 바로 반응이 왔어요. 진짜 열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전화가 왔다가 문자로 욕이 오다가 나중에는 협박 비슷한 말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싸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인간들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전 남편 놈 말이에요. 그 인간은 상간녀랑 살림 차린 이후로는 전시댁에는 발도 안 붙이고 산다더니 시모한테 소장 왔다는 연락받고 일을 친 거예요. 바로 우리 엄마가 있는 요양원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 엄마를 멋대로 퇴소시켜서 지네 엄마 집, 그러니까 전시댁으로 데려갔다는 거 있죠? 그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엄마가 퇴소하셨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퇴소요? 무슨 퇴소요? 제가 동의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요양원 쪽에서 머뭇거리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사위분이 오셔서 데려가셨다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거 완전 우리 엄마 납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바로 전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받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 애미 보고 싶으면 고소치야 해라. 당장.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이거 납치예요. 납치는 무슨 납치야. 누가 납치를 이렇게 대놓고 하니. 말이 많다. 소송부터 치야해.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협박인지 범죄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전시댁에서 어떻게 우리 엄마 요양원을 알아냈냐 싶으시죠? 아마 전시모가 친구들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엄마랑 전시모는 완전히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우리 엄마가 한동안 다니던 노래 교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전시모의 오랜 친구들이었거든요. 동네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어디 들어갔다더라, 소문이 하루도 안 가서 다 돌아요. 전시모는 그 사람들한테서 우리 엄마가 어느 요양원에 있는지, 요즘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걸 다 전달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원까지 찾아가는 게 어렵지도 않았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요양원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따질 건 따져야 했거든요. 가족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갈 수 있냐고, 보호자 동의도 없이 퇴소가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요양원 쪽에서는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깜빡 속았다고요. 사위라고 하셔서요. 등본까지 보여주셔서 저희도. 등본이요? 저희 이혼한 지 1년이 다 됐는데 무슨 등본을 보여주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혼 전에 떼두셨던 등본이더라고요. 처리하신 직원분께서 날짜 확인을 못했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허탈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떼놓은 등본 하나로 중증 치매 환자를 그냥 데리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그걸 다 요양원 탓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일단 우리 엄마 일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니 요양원에 클레임을 거는 건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난리치는 시모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거든요. 너 아직도 고소치야 안 한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니? 애비 없는 집에서 그니까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해도 정도가 있지.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한테 그런 말이 나와요? 제 엄마를 요양원에서 데려가 놓고 그게 지금 할 소리세요? 데려간 게 뭐가 문제야?
아는 사람이 잠깐 데려온 건데 그게 무슨 납치야? 네가 이를 이렇게 키워서 사단이 나는 거야. 법적으로 가족도 아닌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데려간 게 납치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걸로 저한테 협박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좋게 끝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고소 취하하면 네 애미도 우리가 너희 집에 다시 데려다 주마. 우리 일 좀 조용히 처리하자. 응? 됐고요. 그럼 그냥 아줌마가 간병하세요.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전시모가 하루도 못 버틸 거라는 걸요. 그리고 예상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는데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가요. 낮에 그렇게 악을 쓰던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졸도 하기 직전 같은 소리였어요. 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밀린 양육비 줄 테니까 다 줄 테니까 당장 네 애미 좀 데려가라. 솔직히 진짜 비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바꿔주시라고요. 보호자분 좀 바꿔주세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말을 멈췄는데 곧이어 남자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경찰서라고요. 대충 사정 설명 듣고 바로 준비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미리 말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상태에 대해서요. 우리 엄마는 중증 치매셨어요. 요양원에 비교적 빠르게 입소할 수 있었던 것도 치매 등급이 높았기 때문이었죠. 정부에서 지원금이 엄청나게 나와서 제가 부담해야 할 돈은 거의 없었고요. 겉으로 보면 요양원에 맡겨놓은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전시모는 그것도 모르고 요양원에서 호의호식하느니 했던 거죠. 그러니 듣는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중증 중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나쁜 치매였어요. 가만히 누워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사방팔방으로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자식이고 손주고 눈에 들어오는 대로 밀쳐내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냥 다 남이었죠. 벽에 똥칠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밥상에 앉아 있다가도 반찬에 침을 뱉고 그릇을 엎고 가끔은 손에 잡히는 걸 그냥 집어 던졌어요.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멀쩡하기가 더 힘든 상태였죠. 그런데 전시모는 우리 엄마가 그런 상태라는 걸 몰랐겠죠. 그러니 납치해서 전시댁으로 데려가 놓고 2층에 그냥 올려놨던 거예요. 보호 장비도 없고 간병인도 없고 그냥 혼자요. 그 결과가 어땠겠어요? 우리 엄마는 거기서도 똑같았던 거죠. 벽에 똥칠을 하고 집안 물건을 다 부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 전시모가 벽에 똥칠된 걸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 행동이었어요. 자기가 데려왔고 자기가 벌인 일인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말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뭘 했는지 아세요?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전시모는 경찰한테 우리 엄마를 다시 요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대요. 이러다 사고 난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경찰은 거기서 관계부터 묻기 시작했고 보호자가 누구냐, 왜 데려왔느냐 따지다 보니까 상황이 이상해진 거예요. 정리하면 저 할머님 보호자분은 따로 계시고 신고자분은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죠? 아니, 나는 그냥 며느리 겁 좀 주려고. 보호자 사칭하고 협박을 하셨다는 거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수한 거나 다름없죠. 경찰분들도 진짜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전시모야말로 노망이 난 건 아닌지 검사가 필요한 것 같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경찰서로 가던 중에 우리 엄마는 다시 구급차에 실려서 요양원으로 돌아가게 됐고 요양원에서 확인 연락과 다시 한번 사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안심하고 경찰서에 들어갔죠. 경찰서에서 만난 전시모는요. 아까까지 그 악독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의자에 주저앉아서 질질 짜고 있더라고요.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니라니까요, 경찰 양반. 나는 납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진짜야. 며느리한테 겁 좀 주려고. 소송 취하하라고 겁만 주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겁을 주려고 사람을 데려가 놓고 돌려보내지 않은 게 그게 범죄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미 그런 말을 한 것부터가 범죄 인정 아니겠어요. 그때 전 남편 놈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가쁜지 헐떡이면서 상황 파악도 안 된 얼굴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 인간도 설마 이 일이 납치라는 걸 모르고 저지른 건가 어이없어서 그냥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화살이 저한테로 날아오더라고요. 당신이 애초에 엄마 간수를 잘했어야지. 그러게 왜 요양원은 그렇게 허술한 데를 골라? 요양원에 맡기고 방치하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이 상황에도 내 탓을 하니? 너? 지금 너라고 했냐? 너 간이 많이 부었구나. 그러면서 전 남편이 저를 위협하자 급히 경찰분이 중재를 하시더라고요. 저 자식 여기가 경찰서인 것도 까먹었나 봐요.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요, 이분이 문제가 아니라요. 댁 어머님께서 치매 환자를 납치한 게 문제라고요. 아시겠어요? 선생님도 진술하셔야 하니까 잠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경찰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 남편 놈 꼬리를 말고 깨갱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만만하니까 저한테만 그런 식으로 대했던 거예요. 정말 강약약강의 표본이더라고요. 결국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전 남편이 저한테 합의를 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이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밀린 양육비가 얼마인지 날짜별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요. 합의. 그래? 그럼 그동안 밀린 양육비 전부 포함해서 이 일 정리하는 걸로 하자. 경찰이 옆에 있으니까 지도 양육비 안 주고 버틴 게 쪽팔린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태까지도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 미꾸라지처럼 피해간 인간이잖아요. 저는 당장 송금을 하라고 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전 남편은 밀린 양육비를 제 계좌로 보냈습니다. 입금 알림 뜨는 거 확인할 때까지 저는 핸드폰에서 눈을 안 뗐고요. 그렇게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경찰서에서 전 남편이 제 계좌로 보낸 건요. 엄연히 따지면 합의금이 아니었어요. 그냥 밀린 양육비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부터 줬어야 할 돈을 그제야 준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의를 안 했습니다. 밀린 양육비에 합의금을 더 얹어야 그게 합의지. 안 그런가요? 그런데 전 남편 놈은 진짜 웃긴 게 양육비만 주면 이 모든 게 끝난 줄 알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송금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지금 당신이 보낸 건 합의금이 아니라 양육비야. 밀린 양육비는 원래 줘야 하는 거니까 난 밀린 거 받은 거고 합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합의하자고 해서 당신이 돈 계산한 거잖아. 뭘 더 바래? 애들 키우는 돈 다 준 거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더. 합의하기 전에 밀린 업보부터 처리하라고 한 거야. 그래야 내가 합의를 하든 말든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전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법적 보호자고 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보호자 사칭을 했고 전 남편 당신은 그걸 알고도 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양원 정보 전달까지 했으니 동조, 즉 공범이라고요. 게다가 요양원에서 퇴소할 때 쓰는 서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데려간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요. 그 종이에 전시모가 직접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걸 경찰 앞에서 꺼내 놓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찰분이 서류를 보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노인복지법 위반,
미성년자 양육비 강제 집행 방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감금 유인에 준하는 납치 행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시모가 진짜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거의 졸도 직전이었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진짜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이봐요, 경찰 총각.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을 납치하고 나쁜 생각을 하겠어.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근데요, 이미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말 들어줄 사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그때 전 남편 놈이 옆에서 슬쩍 끼어들더라고요. 자기도 억울하다는 식으로요. 저는 그냥 엄마가 한다길래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잖아. 그게 제일 비겁한 거야. 그러자 전 남편이 슬슬 계산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불렀어요.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냐는 식이었죠. 3천? 웃기는 소리. 제가 콧방귀를 뀌니까요. 전 남편이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야, 돈 욕심이 그렇게 나냐? 내가 방금 애들 양육비도 다 줬잖아. 뭘 더 뜯어가겠다는 거야? 야, 너만 뚫린 입인 줄 알아? 그래, 나도 이참에 시원하게 말 좀 해보자. 네가 딴 년이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했는데 내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고 나온 게 두고두고 억울하더라. 근데 지금 나한테 돈 욕심 운운하는 거 너 쪽팔리지도 않니? 그러자 경찰들이 남편을 흘끼 쳐다보는데 아시죠? 그 쓰레기 보는 느낌. 전 남편도 그 시선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민망해서 괜히 저한테 지난 일은 왜 또 들먹이냐면서 버럭 소리 지르더라고요. 너한텐 지난 일이었겠지. 그러니까 지 새끼들 줄 양육비도 모르쇠 하고 1년을 떼어먹은 거 아니니? 그래, 지난 일 말 나온 김에 내가 돈 욕심도 뒤늦게 한번 내보자. 지금 한몫 제대로 땡겨봐야 내 썽이 풀리겠어. 싫어도 난 상관없어. 니네 엄마 80 바라보면서 감옥 가면 참 볼만하겠다. 그치?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전시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 앞에서 손을 모으고 울면서 사정사정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웃겼어요. 제발 내가 달라는 만큼 줄 테니까 감옥만은 피하게 해줘라. 나 이 나이에 감옥 가면 못 살아.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고 말 한마디 제대로 안 섞어주던 사람들이 이렇게 쭈그러드는 걸 보면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이래서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구나 하고요. 결국 전시댁 쪽에서는 이미 보낸 양육비의 몇 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고 저는 그제야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혼자 집을 나왔다면 이렇게 독하게 바뀌지 못했을 것 같다고요. 이게 다 우리 애들 교육비로 쓰려고 힘낸 거였거든요. 지금은요, 우리 첫째 대학 등록금까지 다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 앞두고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시험만 보고 와라고 말해줄 수 있었고요. 얼마 전에 수능도 잘 치르고 지금은 입시 원서 쓰면서 조금은 편한 얼굴로 지내고 있어요. 그 얼굴 보니까 그동안 제가 겪은 일들이 전부 헛된 건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냥 참고만 살면 안 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 엄마랑 우리 애들 덕분에 제대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참고 산 세월만큼은 못하지만 제 속은 이제야 좀 시원해진 것 같고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가겠지요. 그러길 바라면서 저도 남은 인생 좀 더 힘내서 살아봐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